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제 생애 가장 부끄러운 일주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71년을 살았습니다. 해군 중장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부하 4,000명을 지휘하고 국방부 장관 앞에서도 눈 한 번 깜짝 안 턴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찢어진 패딩 점퍼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충남 서천 한산시장 골목의 낡은 순대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얼굴에는 사흘치 수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 끼가 아쉬운 노인네였죠. 그 가게 사장은 27살 여자였습니다. 등에는 돌 무렵의 아기를 업고 있었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제가 방위산업체를 이끄는 회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시험의 첫날이라는 것도요. 만약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전 중이신 분들 잠깐 창을 내리고 바람 한 모금 마시면서 들어보세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 지금 그 손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제 아들 민석이가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낸 건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종로 자택 거실에 마주 앉은 자리였어요.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저는 50년 군 생활로 단련된 눈이 있습니다. 뭔가 꺼내기 어려운 말이 있을 때 사람은 꼭 그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짧고 단호하게.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아들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그 말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32이면 늦은 편이니까요. 마음을 고쳐먹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아가씨냐? 충남 서천에서 순대국밥집 하는 분이에요. 순대국밥. 저는 눈썹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학교는? 전문대 나왔어요. 식품조리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 대학을 안 나왔어도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나이는? 27이에요. 이름은? 박소영이에요. 가족은?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민석이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멈춤이 이상했어요. 군인은 그런 정지에 민감합니다. 뭔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아버지, 사실 그분은 혼자 조카를 키우고 있어요. 조카? 언니분이 2해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형부도 같이요. 그래서 남겨진 아기를 혼자 맡아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지금 돌 됐어요. 저는 수저를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그게 미혼모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아버지, 조카예요. 그분 자식이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 우리 집에는 안 맞아. 그런 여자는 절대 들릴 수 없어. 민석이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제 나이가 몇인데요? 제 인생이에요. 옷이 집안의 일이기도 해. 저는 소영 씨 선택할 거예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드리는 의사표시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1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날 밤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사람을 조건으로만 봐요. 언제쯤 사람의 속을 볼 줄 알게 될까요?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왜 그걸 비판하냐고.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단 제 신분을 밝히면 안 됩니다. 회장 행색으로 가면 그 여자는 이미 굳어진 얼굴로 나올 게 뻔하거든요. 진짜 모습을 보려면 진짜 허름한 늙은이로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옷장 맨 뒤에서 낡은 패딩을 꺼냈습니다. 군 제대 무렵에 샀던 거였어요. 지팡이는 차고에 굴러다니던 걸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진짜 시장 어귀에서 볼 법한 노인이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며칠 연락 안 될 거야. 보안 유지해.
그리고 서울역으로 나갔습니다. 서천까지는 KTX 타고 장항, 거기서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2시간 반 걸렸습니다. 평생 운전기사가 있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시외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바깥으로 넓은 갯벌이 보였어요. 서해의 갯벌. 어릴 때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잊고 있던 냄새가 창틈으로 들어왔어요. 짠내와 흙냄새가 섞인 냄새. 그 냄새가 이상하게 코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한산시장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좌판이 늘어선 골목 안에 낡은 간판들이 촘촘했어요.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모시 짜는 할머니들의 공방. 거기서 저는 아들이 적어준 쪽지를 보고 골목을 꺾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소영인의 순대국밥. 수성 페인트로 직접 쓴 듯한 손글씨였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창가에 테이블 3개, 낡은 나무 의자들, 그리고 뿌연 유리창 너머로 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국물 냄새가 코를 감쌌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그 냄새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이던 것과 비슷한 냄새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주방 안에서 국자를 잡은 채 고개를 드는 여자. 등에는 천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구석자리예요. 관찰하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게. 일부러 목소리를 쇳소리 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네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아기가 꿈을 꾸는지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여자는 손으로 등에 아기를 토닥이면서 동시에 뚝배기에 국물을 떴습니다. 2가지를 동시에 하는 모습이 능숙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순대가 넉넉히 들어있었고 국물은 맑으면서도 진했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술 떴습니다. 맛을 평가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2술, 3술 이어졌어요.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기가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급히 아기를 내려서 바운서에 눕혔습니다. 분유통을 꺼냈고 스푼을 들고 뒷면의 설명서를 확인했습니다. 1번, 2번. 물의 온도를 확인하려 손가락을 젖병에 대봤습니다. 다시 조금 식혔어요. 스푼을 다시 세어봤어요.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서툰 손으로 애를 키우겠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툰 건 맞는데 표정이 안 서툴었거든요. 눈썹을 잔뜩 모으고 입술을 꼭 깨물고 그야말로 온 정신을 집중해서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 스푼을 잘못 넣을까봐, 물 온도를 틀릴까봐, 뭔가 실수할까봐 두려운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거였어요. 분유를 다 탄 여자는 아기를 안아서 젖병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빨기 시작하자 그녀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안도의 숨이었죠. 그리고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참. 저는 괜히 눈을 돌렸습니다. 손님, 국밥 괜찮으세요? 맛은 먹을 만하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또 아기를 업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뭔가? 순대 조금이랑 국물이요. 오늘 재료가 좀 남아서요. 저녁에 데워 드세요. 나 돈이 없는데. 아이고,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기가 아닐까? 거지처럼 생긴 노인한테도 저렇게 하는 게 일종의 영업 전략 아닐까? 하지만 가게에 손님이 저 혼자였는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골목 어귀에서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발걸음이 왠지 무거웠어요. 서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갯내 가득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더 봐야 한다고. 숙소는 시장 근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들어가 본 그런 곳이었어요. 벽지가 약간 들뜨고 이불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는 어릴 때 제 제복을 참 좋아했어요. 아빠, 이거 입으면 왜 이렇게 멋있어? 근데 정작 아빠가 집에 언제 있었습니까? 배에서, 부대에서, 회의실에서 살았죠. 아들은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것 사줬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노릇이라고. 이튿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소영이네 오늘 열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와요. 새벽에 장 보러 갔거든요. 저는 골목 어귀 수레 옆에 기대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아기를 업고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든 여자가 나타났어요.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아기를 업은 채로 그 무게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소영아, 이리 내놔. 괜찮아요, 아주머니. 에이, 됐어. 어서 내.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어오는데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언니 제삿날이 다음 달이네요. 그래. 빠르다. 벌써 2년이야. 지우 볼 때마다 언니 생각나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조카라는 게 진짜였군요. 아주머니가 소영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석이 씨는 어떻게 됐어? 그분이랑은? 잘 모르겠어요. 왜? 아직 망설여? 제가 자격이 없잖아요, 아주머니. 무슨 소리야? 27에 애 딸린 신세인데.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상대방 집에서 보기엔 다를 게 없잖아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합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다. 동네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계산일 수도 있다. 점심에 저는 다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어요. 40대 남자였는데 아기를 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야, 아기 데리고 장사하면 위생은 어떻게 돼요? 이거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맡길 데가 없어서요. 에이, 됐어. 다른 데 가지. 손님이 나가자 소영은 한참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잠시 후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기를 힐끗 보고 미소를 짓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 어딘가가 아팠다는 게 맞겠지만 저는 그 감각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셋째 날 새벽 저는 일부러 5시에 일어나서 시장 어귀에 나가 있었습니다. 소영이 장 보러 나오는 걸 미리 지켜보려고요. 어둑어둑한 새벽에 그녀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를 업고 손에는 장바구니. 채소 가게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생선 가게에서 신선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발이 질질 끌려도 아기에게 흔들림이 전해질까봐 걸음을 조심히 떼는 것도 저는 다 봤습니다. 생선 가게를 지나갈 때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처자 언니 자식을 혼자 키운다며. 참 기특하지. 젊은 게 고생이 많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구나. 그럼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실제 삶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서울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언니의 사망 경위, 조카 아이의 호적, 그리고 재정 상태. 빠르게. 나흘째 되던 날은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빗물이 흘렀고 좌판에는 천막을 쳤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다녔어요. 저는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영은 저를 보고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비 맞으셨겠다. 잠깐요. 그녀는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수건이었지만 깨끗하게 빤 것이었어요. 어깨 닦으세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수건을 받았습니다. 거지 행색의 노인한테 수건을 가져다주는 가게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국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을 보니 폐지 가득 실은 리어카가 멈춰 있었어요.
끄는 할머니가 힘에 부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빗속에서요. 소영이 앞치마 두른 채로 달려나갔습니다. 할머니, 왜 밖에 계세요? 안으로 드세요. 아이고, 나 괜찮아. 잠깐 쉬면 돼. 비 맞으시잖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소영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뚝배기에 국물을 떠서 내왔습니다. 순대도 조금 넣었어요. 드세요, 할머니. 오늘 재료 남아요. 나 돈이 받는 거 아니에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 크게 쉬시고 수저를 드셨어요. 드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본성이구나. 할머니가 다 드시고 나서 소영은 봉지에 순대와 국물을 싸서 들려보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장사는 남아야 장사지. 저렇게 다 퍼줘도 되나? 소영은 잠깐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언니가 그런 말 했어요. 밥은 줄수록 복이 온다고요. 그 말 믿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언니 이야기를 꺼냈다는 걸 깨달은 듯이. 죄송해요. 쓸데없는 말 했네요. 아니야. 좋은 말이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저는 비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박소영 씨 관련 자료 정리됐습니다. 말해봐. 박소영 씨 언니 박소현 씨는 재작년 11월 서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정면 충돌을 당해 남편과 함께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남겨진 아이는 지우, 당시 생후 2달이었고요. 소영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서천으로 내려와 순대국밥집을 인수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소영 씨 통장에는 현재 잔고가 420만 원입니다. 가게 월세가 65만 원이고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냐? 네. 다른 수입원이나 지원받는 곳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장 골목 처마 아래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굵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달에 65만 원 월세, 잔고 420만 원, 2달짜리 아기를 떠안고 직장을 그만뒀다. 직업도 바꿨다. 그것도 낯선 고장에서. 그것도 혼자서. 저는 40년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걸 자랑으로 삼았죠. 근데 그날 처마 아래에서 저는 무릎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국밥을 먹고 있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거죠. 아들은 소영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낡은 패딩 쓴 노인이 혼자 밥 먹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초 후 아들이 다시 봤습니다. 눈이 엄청 커졌어요. 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 군대 수신호가 아직도 통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표정을 다스리느라 고생했습니다. 소영은 민석을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민석 씨, 오늘 내려왔어요? 응. 갑자기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저는 국밥을 먹으면서 지켜봤습니다. 민석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좋아하면서 손을 뻗었어요. 지우야, 나 알아봐? 소영이 웃으면서 봤습니다. 많이 안아줬으니까 알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소영 씨, 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소영이 주방 일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우리 사이.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직 반대야. 근데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소영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 말하지 마. 아니에요.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우 때문에 민석 씨가 손해를 봐선 안 돼요. 지우는 손해가 아니야. 민석 씨 아버지 입장에선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소영 씨,
내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알면 민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알아요. 민석 씨 많이 힘들게 사셨잖아요. 아버지 눈치 보면서. 그건 나는 민석 씨가 또 그러길 바라지 않아요. 아버지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민석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국밥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들이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들이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구나. 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까? 아들이 가난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조용히 탁자에 두고 일어섰습니다. 소영이 보았습니다. 어르신 벌써 가세요? 응. 잘 먹었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골목에 서서 한참을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이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을 바다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이 좁은 골목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비서를 시켜 사람을 하나 보냈습니다. 40대 남자 깔끔한 정장 차림. 가게에 들어가서 소영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골목 끝에서 지켜봤어요. 박소영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오상덕 회장님 측에서 나왔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상덕. 민석이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이 봉투 안에 5억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오 회장님이 드리는 겁니다. 왜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민석 씨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이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 아닌가요? 저는 이게 진짜 테스트였습니다. 돈을 받으면 제가 옳은 겁니다. 안 받으면 제가 틀린 겁니다. 소영이 잠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잔고 420만 원에 월세 65만 원에. 그 돈이면 지우를 10년은 키울 수 있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들어서 탁자에 도로 놓았습니다. 가져가세요. 박소영 씨, 저 조건 없이 포기할 수 있어요. 돈 안 받아도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조건부 위로금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아드님이 선택하는 건 아드님이 할 거라고요. 심부름꾼이 나왔습니다. 봉투를 들고요. 저는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억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71년 평생 처음으로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어릴 때 자주 갔던 갯벌 옆 방파제였습니다. 파도가 낮게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바람이 샜어요. 저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오랫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저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공평했어요. 계급을 안 받습니다. 직위를 안 받습니다. 폭풍이 오면 제독도 사병도 같이 흔들렸어요. 그 공평함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육지에 올라오면 왜 그렇게 사람을 계급으로 봤을까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결혼 초 아내가 말했었습니다. 여보는 참 이상해요. 바다에서는 뭐든 보이는데 집에 오면 눈이 멀어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방파제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1회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여관 화장실에서 면도를 했습니다. 수염을 말끔히 밀었어요. 서울에서 챙겨온 감청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구두를 닦았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난 일주일과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오상덕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산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시장 골목을 걸으니 상인들이 힐끗거렸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소영이네 순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영이 보였습니다. 아기를 바운서에 앉히고 김장용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빨간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영이 멈췄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일주일 내내 더부룩한 수염에 낡은 패딩 차림이었는데
이제 말끔한 노인이 들어왔으니까요. 잠깐 앉아도 되겠소. 네, 앉으세요. 소영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영이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뭐 드시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야 아가씨. 소영이 멈췄습니다. 네. 매일 오던 거지 할아버지. 2초, 3초.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수건이 탁자에 떨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민석이 아버지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바운서에서 다리를 버둥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소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래요. 거지 행색으로 와서 자네를 지켜봤소. 왜요?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소. 소영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몸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제 그분도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봉투 가지고 온 사람. 그렇소. 그것도 시험이었군요. 그렇소. 소영은 한참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더 무거웠습니다. 배신감 느끼는 게 당연하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꿇고 싶소. 회장님 70년 살면서 무릎을 꿇어야 할 자리가 많았는데 한 번도 안 꿇었소. 그게 제일 큰 실수였던 것 같소. 소영은 그 말에 눈이 조금 빨개졌습니다. 자네가 어제 5억을 거절했을 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소.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자네는 내가 평생 만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요. 저는 겁쟁이에요. 아니요. 겁쟁이라서 자격 없다고 먼저 포기하려 했던 거예요. 그건 겁쟁이가 아니요. 그건 자네가 우리 아들을 진짜로 생각한 거요. 자네 편한 선택 말고 아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한 거잖소. 소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전화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아버지, 소영 씨, 민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민석을 보고 말했습니다. 민석 씨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오신 거요? 민석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 설마. 그래, 내가 했다. 저는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골목에서 소영 씨를 지켜봤다. 민석이 가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다, 민석아.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소영 씨한테 하셔야죠. 둘 다한테 미안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가게 안에 있었고 지우만 바운서에서 발을 버둥거렸어요.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해보시오. 저는요. 소영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를 꼭 끌어안고서요. 그래서 더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요?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다는 건 처음부터 저 같은 사람이 민석 씨 옆에 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내 실수였소. 실수든 아니든요. 저는 이미 알아요. 제가 어떤 처지인지. 소영 씨, 민석이 다가서려 했어요. 소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석 씨, 저는 지우 엄마예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지우한테는 제가 엄마예요. 그리고 저는 이 가게를 접을 수 없어요. 이 가게는 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거든요. 가게 이름도 언니 이름에서 따왔어요. 소영 씨, 저는 민석 씨 옆에 서면 아름다운 사람이 못 돼요. 저 때문에 민석 씨가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게 싫어요. 진짜로요. 민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내 걱정은 아니야, 소영 씨. 민석 씨는 그렇게 생각해도 세상이 그렇게 보잖아요. 나가주세요, 두 분 다. 저 혼자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민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자, 민석아.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소영이 우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와 민석이는 골목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다. 말로만 잘못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 말이 맞다. 민석이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인이었던 저는 아들이 우는 걸 그냥 서서 봤습니다. 아들이 우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남자는 안 운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난 아버지였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어요. 지우가 바운서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기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의 덕에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영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요. 저는 지우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평생이라도. 사흘 후 저는 민석과 함께 아침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앞치마를 들고 소영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일 좀 거들려고 왔소.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싶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도 뒤따랐어요. 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근데 순대국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면 배우겠소. 처음에 저는 양념 자르는 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군에서 요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영이 뒤에서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를 3번은 말했어요. 민석이는 더 심해서 국물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이렇게 못하세요? 소영이 잠깐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저도 웃었어요. 민석도 웃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세입자분, 이번 달 월세 얘기 좀 할게요.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월세를 못 낸 거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소.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건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상덕 회장님? 이 건물 매입하고 싶소. 가격을 말해보시오. 네? 건물 전체를요? 그렇소. 소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럴 필요 없어요. 자네 언니가 남긴 가게요. 내가 지켜줘도 되겠소. 소영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주일 후 계약이 됐습니다. 소영한테는 평생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한참을 울었어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일주일 동안 나한테 국밥을 줬소. 나는 평생 이 가게를 주겠소. 이쪽이 더 받는 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석과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서두르지 마시오. 하지만 지우 돌잔치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소. 소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돌잔치요? 내 손주 첫 돌이요. 당연히 해야지. 소영이 처음으로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어요.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소영이네 순대국밥집을 꾸몄어요. 풍선을 달고 꽃을 놓고 손으로 만든 현수막을 붙였어요. 우리 지우 첫 돌을 축하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국수집 아주머니, 채소가게 아저씨, 생선가게 아주머니, 그리고 우리 셋. 지우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노란 돌복이었어요. 볼이 복숭아처럼 통통했습니다. 돌상 앞에 앉아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돌잡이 순서가 됐습니다. 실, 붓, 청진기, 마이크, 돈. 지우는 잠깐 두리번거리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실이었어요. 오래 살겠다. 국수집 아주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소영이 지우를 안고 웃었습니다. 진짜 엄마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이 옆에서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1년 평생 정말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독이 됐고 회사를 만들었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몰랐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이렇게 작은 가게 안에서 소박한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소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소. 왜요? 나를 가르쳐줘서. 나는 평생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네한테서 제일 중요한 걸 배웠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했소. 자네는 매일 국밥을 끓였소. 거지처럼 온 노인한테도 폐지 할머니한테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그게 가르침이요. 소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그랬어요.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고. 저는 그 말 믿고 이 가게 열었어요. 잘하셨소. 진짜로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상덕 제독은 71년을 살았습니다. 4,000명의 부하를 지휘했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의 눈물 한 방울, 가족의 마음 한 조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찢어진 패딩을 입고 순대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서야 처음으로 사람을 제대로 봤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많이 보입니다. 지위를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조건을 내려놓았을 때 그제야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박소영은 27살에 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돌도 안 된 아기를 떠안았어요. 무서웠을 겁니다. 서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게 문을 열었어요. 매일 국밥을 끓였고 오는 사람에게 국물을 나눴습니다. 그게 언니가 남긴 말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없이 누군가를 먹이고 말없이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요. 우리가 자주 지나치는 그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게 해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시며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